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시작한 직후 가장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첫날을 제외하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첫날 이후에는 72시간 이내에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천조국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기사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이제 시작한 직후 가장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을 제외하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첫날 이후에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이제 이루어 가겠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임기 첫 번째 날 대량의 행정명령 발동이나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마음껏 행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혼자 독자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것들인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들을 통해서 한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는 걸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정책을 철회하겠다. 그 다음에 자신을 비밀리에 반대하는 것을 생각되는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을 해고를 하겠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겠다. 그 다음에 관세, 뭐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경제에 파장을 미치는 것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월 20일 낮 12시 동부 시간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이미 예고도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통상 및 경제 질서에 대해 굉장히 격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요, 2017년 1월 취임 직후에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제 TPP라고 하죠. 이거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이주의 CPTPP가 이제 발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거기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RCEP이라는 새로운 이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무역 질서도 좀 나왔고요.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2017년에 처음 이제 1기 행정부를 시작했을 때도 바로 이런 무역 정책도 바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의료보험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대로 하면 그냥 오바마 케어를 뒤엎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환경 규제를 철폐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2기 때도 이런 1기와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자체도 대표자가 사실상 부재한 거잖아요. 권한대행이 한 나라의 정상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행정부 자체도 지금 정확한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사실 미국 행정부도 큰일 났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불필요한 소모라고 말해온 연방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연방의 그런 지출도 줄이는 역할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1기 때 공무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직책에 요소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대 세력, 일명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없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품의
대량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내내 수입품, 특히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수차례 장담을 했습니다. 수입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특히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관세를 통해 얻어진 수익들이 연방 적자를 줄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거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중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 의제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9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관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굉장히 큰 호응도 받았었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관세 규모를 한번 보면요. 수입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요, 60%고요. 멕시코산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25%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 2018년 첫 번째 대통령을 할 때요.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를 인용해 의원들의 검토 없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선에서 대량의 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의회 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데요. 트럼프가 바로 이런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할까요? 바로 드릴. 대량의 화석 연료를 하기 위한 드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하자마자 하는 게 TPP 탈퇴도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게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 많거든요. 거의 사실상 뭐 제일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시추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취임 1일차 행정명령을 통해서 환경보호 조치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환경 규제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을 전기자동차로 강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없애버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다양한 기업들의 의무도 폐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환경 부담을 갑자기 없애는 거,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멀리 보면 좋은 일인지는 물음표입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은 어디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면 크게 두 가지 산업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은행 부분입니다. 사실 먼저 에너지 부분 같은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LNG 수출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산 설비를 위한 시추라든지 생산 설비, 그 다음에 뭐 수출을 위한 다양한 발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가 갑자기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통 에너지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셰일 가스, 셰일 오일로 대표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화석 연료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와 된 연관 산업도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US 스틸 인수권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찌됐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방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현직에서 그렇게 막 방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US 스틸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가 공약으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US 스틸이 팔려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제조업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키우고자 하는 산업 분야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일자리 관련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제조업의 핵심 분야에 성전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프라가 쫓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은 바로 철강이고요. 그 철강은 지금 현재 제조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을 발달시키고 그 일환으로 펼쳐지는 여러 인프라 산업의 소재를 대줘야 될 소중한 회사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걸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US 스틸의 일본 인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LNG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후행으로 받쳐줘야 될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US 스틸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노력도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의무화 역시 자동차 배출 기준을 철회하고 새로운 발전소들을 여러 가지 세우고 하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 의무화도 이제 많이 없앨 것 같습니다. 아마 LNG 수출 허가에 대한 유예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2025년에 미국 전역에서 LNG 생산 설비가 많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설비 신청을 한 거, 그러니까 생산 시추 신청을 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칸막이를 해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2025년에 올해 안으로 최종 투자 결정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석유나 LNG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EU가 지금 러시아에서 LNG를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까요? 미국에서 가져오면 되죠. LNG 선이 없다. 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파이프라인을 깔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니 아마 LNG 선 발주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런 LNG라든지 석유의 수출이 더욱더 활발해질수록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도 됩니다. 자, 중동이 석유 국가, 석유 수출하면 우리가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이 생산량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미국은 생산을 많이 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많이 씁니다. 하지만 사우디는요. 생산은 많이 하는데 쓰지를 않고 전량 수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중간에서의 조절이 굉장히 석유 시장, 가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나가면서 석유에 대한 장악력을 글로벌하게 높이다 보면 중동의 영향은 줄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하락, 그리고 무역 정책과 관세와 섞어서 이렇게 자기네 석유를 강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마 중동과의 경쟁에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셰일가스가 급격하게 생산이 증가한 2016년에 이런 여러 가지 치킨 게임, 석유와의 치킨 게임이 있어서 배럴당 $2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런 여러 물가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관세 때문에 상쇄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에너지 분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데이 1에 규제 철폐, 드릴을 하게 해주면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투자의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큽니다. 아마 연방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이제 인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한 미국 내 생산기업은 15%까지 인하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사실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게 미국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했었던 감세와 일자리법에서 법인세 조항 유지 및 일부를 복원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발효된 연방법인세 인하, 이게 35%에서 21%로 인하를 했거든요. 이게 근데 곧 일몰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정 설비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줬었거든요. 이게 22년에 이미 만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복원을 시켜서 IRA 철폐를 보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설비,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설비라든지 뭐 다른 특정 뭐 로봇 제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 투자가 되면 아마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조항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내 생산기업, 그다음에 중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용으로 거의 다 처리해주는 그런 특별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살아나고 IRA가 철폐 또는 대폭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트럼프 당선인이 발전시키고 육성하고 싶은 그런 산업 분야로 돈이 흘러갈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 다음에 연방 부채를 줄이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까만색이 그냥 현재 세출과 세입이 나왔었을 때 연방 부채의 증가 속도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어떤 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여러 가지 부채와 관련된 정책을 전부 다 실현했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더욱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항상 좀 모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지만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이민도 자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최근에 있었던 전미경제학회라든지 미국에서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준이 독립성을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무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금리를 놓고 파월 의장한테 여러 가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임기, 그러니까 4년 안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방침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연준 의장을 앉히기 위해 첫 임기 동안 파월을 해고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어찌됐건 내보내려고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미국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1월 초에 있었던 전미경제학회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 버네킨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준의 독립성은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라든지 행정부에서 지나친 간섭이 있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무시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혼란, 금융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유시 버클리라든지 여러
그 유명 경제학과 교수들 역시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마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임시키겠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아직도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1년 반이면 최소한 10번 정도의 금리 인하 기회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열이 받을 수도 있겠죠. 특히 만약에 올해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열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뭐 파월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좀 아껴 놨었는데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무역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입니다. 이게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72시간 이내 통상, 외교, 에너지 환경, 국민 이민, 사회 보건, 규제 완화 등 여러 한 5개의 분야에 걸쳐서 25개의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통상 외교 분야에서는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라고 하죠. 이게 재협상 통보를 할 거다. 그리고 또 별도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거다. 그리고 중국을 전역해서 관세 폭탄을 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표 통상 정책이 어떻게 발표될지 데이원이 가장 저는 보고 있는 이런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뭐 대규모 관세 융단 폭격이 거의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방법적 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 이민자 문제와 펜타닐 마약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펜타닐 마약 문제로 굉장히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는 만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전미경제학회를 갔었을 때도 엄청 무서웠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거 어느 정도 납득은 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뭐 불법 이민자, 펜타닐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로를 뚫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량의 관세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멕시코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국에 대해서 먼저 일어날 것 같은 경우는 미국이 90년에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키면서 해줬던 최애국 대우 자격을 박탈을 시작으로 하나씩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자기네들이 좀 손을 봐주고 싶은 국가들에는 최애국 대우를 박탈을 하면 당연히 대규모의 관세를 물리기가 훨씬 쉽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계 자유무역이라는 기존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굉장히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하는 거요. 단독 행정 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품에 60% 하는 것도 단독 행정명령으로 발동을 할 수 있고요. 멕시코산 수입 차량에 200% 관세 부과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다 법원을 통해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롬 파월 강등하거나 교체하는 거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세율 통제. 이 말은 뭐냐면요.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 있잖아요. 법인세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거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것들 역시 만약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에도 방위군을 배치한다든지 뭐 외국인 적대 행위를 뭐 촉구한다든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무효한 트럼프의 일기 정책을 재도입한다든지 다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다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파리규 협정 탈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든 정권 때 막아놨었던 규율 같은 거 이제 프로젝트들을 다시 복원시킨다라는 것은 소송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를 하는 것 자체는요, 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증권거래소 조치, 그러니까 SEC 증권거래위원회 조치로 일부는 할 수 있지만 또 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거와 관련된 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세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금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원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규제 완화에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말고는 대부분 다 규제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원 소송의 가능성이 있어서 무효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거 한 기사, 한국경제신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통상 외교 경제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멕시코 진출 기업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뭐 부가,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잘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회 박탈 가능성과 대중관세 상향 적용이 우리나라에게는 실제로 크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그 환경규제 대거하면 미국 LNG 등 설비 특수 이거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목표 폐지가 되면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서 전기차 기업 그리고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ESG 투자도 많은데요. ESG 투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ESG 관련된 혜택을 대폭 줄이면요. 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트럼프 2기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이 되는 1월 20일 낮 12시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2017년에도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더 말도 안 되게 하고 싶었을 텐데 방법적으로 조금 세련되지 않은 측면도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이기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미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 72시간 아마 23일 정도까지 되겠죠. 그리고 2월, 3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초반 6개월 동안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산업군이 시시각각으로 조금 좋은지 한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고 취재하는 대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